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 이성호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출연이시지만 또 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좀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 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칼럼이나 강의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강의도 잘하시고 또 책의 내용도 굉장히 탄실해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최근에 이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네. 초대를 해드렸거든요. 네. 어쨌든 이 상속세 개정안 발표 물론 개정안이니까 안이라는 단어가 꼭 있죠. 물론 맞습니다.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상속세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신다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확인하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정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개정안 중에 상속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자체가 이제 5단계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이번에 좀 많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세율이 과세표준의 1억까지는 세율이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 10억까지 30%, 그리고 과표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냐 최고세율 50%냐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자체가 뭐 개정안으로 올라왔지만은 그게 전반적인 큰 의미에서 과세표준이 다 개정이 된 것은 아니고 가장 낮은 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억이 아니고 2억 원으로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낮은 수준의 이제 재산을 가액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의 혜택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취지로 과표가 좀 개정이 되었고, 오히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50%였다가 지금 현행 40%로 개정안을 좀 이미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은 오히려 줄어든 형식으로, 그래서 아주 많은 이제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 입장에서 세부담을 또 줄이자라고 하는 양극단에 있는 좀 개정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네. 상속받는 재산이 있을 것이고, 뭐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는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 재산 가액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액이나 혹은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과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본격적으로 내가 얼마 납부할 것인가, 납부할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좀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실무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한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증여세 측면에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혼인일 같은 경우에는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출산이라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내가 기존의 전통적인 5천만 원 이외에 내가 1억까지는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번에 좀 이 개정안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실무에 있다 보면 이 세무조사를 많이 맞으시는 부류 중에 한 명이 신혼부부들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사실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 신혼부부에서 이 세무조사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신혼집을 구입을 하는데 내가 구입 자금이 8억 원이다. 근데 아무리 신혼부부 두 분의 이 소득을 합산을 하더라도 그게 뭐 한 3억 내지 4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겠죠. 그래서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이제 세무조사, 이 자금 출처 소명이 발생을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도 이 자체가 좀 안타깝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은 혼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이제 가정을 이제 막 꾸리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이렇게 좀 강행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의 이런 경계심의 반발이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기존에 1억이었던 것을 최저 세율을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억으로 좀 상향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 참 복잡한데 그걸 요약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해석인데 결국 맞습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그 법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인데 네, 또 집값 비싸서 도저히 집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죠? 네. 근데 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더 이제 저출산을 야기하게 되는 사회를 방치하기 어렵겠다라는 일종의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조세 정책의 변화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말씀 잠깐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말씀하시면서 과세 표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설명은 잠깐 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음. 과세 표준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내가 적용받을 세율 구간이 과연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네. 많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민감한데 맞아요. 사실 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이 사실 과세 표준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 재산 가액이 아니고 그 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거나 혹은 법에서 이거는 반드시 차감을 하고 이 재산 가액에서 제외를 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산정을 하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과세 표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가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재산 가액 평가가 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네. 재산 가액이 일단 설정이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공제 비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례비라든가 아니면은 채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채무에는 당연히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근저당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세를 주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세입자에 대해서 내가 임대보증금도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이 채무액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뭐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이제 국세 체납분, 세금 체납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뭐 일괄공제 5억이라든가 뭐 배우자 공제 또 내가 남은 금융재산이나 예금 잔액이 있다면 이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 여타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재산과 과세 표준 간의 괴리는 이 공제 금액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리가 딱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법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 상속세를 논할 때 또 이 상속세에 대한 이 개정안 자체가 일부의 또 법 해석은 양론이 있겠습니다만 부자 감세 아니냐 하는 지적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비판이 강하면 이 개정안은 나왔지만 맞습니다. 개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좀 세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그 야당 쪽인 민주당 소속의 이제 기자위원 분들께서 네.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세율이 이제 45%이고 최고세율이 네. 그리고 10% 지방세가 항상 따라 붙기 때문에 49.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속세가 50% 최고세율에서 40%로 뚝 떨어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주 고액 연봉자고 내가 근로 시간도 굉장히 많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부분의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쨌든 내가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는다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과연 낮아지는 것이 이게 네.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상대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모님이 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역시 살아생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축적된 재산을 내가 받는 건데 이중과세 문제는 있지 않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행 최고세율, 소득세율보다 이 상속세율,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최고세율이 낮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닌가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네. 부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 도돌이표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사람과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 단순히 두 명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뭐 더 부자일 수도 있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또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집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이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대 때부터 집값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저냥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이 5개는 돼야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될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인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서로 좀 중립적으로 좀 봉합을 해야 어느 정도 개정안이 좀 이번에 현실적으로 담기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사실 조세 정책도 그렇지만 이 통화 정책도 네. 저는 이제 통화 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더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요. 네.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호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금리를 인상한다 한다면 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웃겠죠.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는데 대출을 많이 갖고 있다, 부채를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울겠죠. 네.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정치 이념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세 정책 관점에서도 어쨌든 부자 감세 효과는 있을 수 있고요. 이 조세 정책이 갖고 있는 그 경제학적 기능이 소득 재분배인데 소득 재분배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이 조세 정책이 역할을 많이 못하는 거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정치 이념적으로. 네. 근데 또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도 전 댓글들을 다 많이 확인했는데 네. 반대의 측면,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 네. 또 다른 정치적 네. 의견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는 좀 이 두 가지 그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상속세인데 부부가 같이 내 집 마련을 했다. 평생 정말 시장에 가서 일하면서 부부가 같이 내 집 마련을 했다. 근데 그게 명의가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갖게 된 유일한 그게 이제 집인데 거기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 개인의 어떤 경험에 기초한 그런 어떤 울분의 댓글을 맞습니다. 남기신 분도 있어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맞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저 기억에 남는 것만 말씀드린다면 또 한 분의 댓글이 뭐냐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지금 집 하나다. 네. 그리고 나는 이미 은퇴하고 70세 노인이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미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내고 또 뭐 다 했는데 취득세 내고 다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또 목소리도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큰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좀 다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뭐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네. 일단은 어쨌든 이런 상속세나 증여세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배경에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인연관계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하나의 동의점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가 대략 28만 5천 명 정도입니다. 네. 단순 사망자 수가. 그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6,400명 정도예요. 그런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전체 사망자 수 중에 2.2%가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인데 작년 2023 통계를 보면 작년에 전체 사망자 수가 35만 명이고 실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18,200명 정도니까 비율로는 5.2%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르게 된 거죠.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각 가정의 재산 포트폴리오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산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어떤 희석이 된 자산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가족 명의로 된 혹은 내 명의로 된 예적금, 그리고 보험금 일부,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내가 임대 주고 있는 뭐 상가 하나 정도 될 건데 최근 10년 또는 최근 5년 전에 비해서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나는 단순히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재산상의 컨디션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만 계속 올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해서 이제 재산 가치가 오르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집을 팔게 되고 내가 기존에 살던 생활 터전을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세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이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울 경기에 집 한 채 있으시면 무조건 상속세 나오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2023 이제 전체 사망 실제 신고 납부한 사람 18,200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이 69%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법상의 대원칙하고는 변론으로 실제로 내가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판단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산 터전을 부득이하게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많은 그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자녀 공제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실제. 근데 이번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녀 공제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의 메인이죠. 자녀 네. 공제라고 하는 것이 이 기존의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다가 거기 10배 가량 높아졌기 때문에 자녀 한 명이 있으면 5억 가량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자녀 공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이게 상속세 쪽에서도 있는 표현이고 증여세 쪽에서도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증여 쪽에서 좀 더 친숙하게 사용을 하시는 표현이다 보니까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어났으면 그러면은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내가 증여를 해줄 때 5억까지는 또 세금이 없는 것인가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자녀 공제는 이 상속세 측에서 말하는 자녀 공제이기 때문에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뭐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개정안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좀 더 완화돼야 되는 추세라고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속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 공제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상속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차감을 하려고 하는 좀 기본적인 습성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법을 보면 이 일괄공제 5억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2억을 합산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계시는 비거주자나 상관없이 무조건 2억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남아있는 상속인하고 관계에 따라서 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면 한 명당 5천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역시 한 명당 5천만 원인 것이고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대 여명 연수가 있습니다.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79세,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84세 이렇게 기대 여명 연수가 있는데 이 남은 기대 여명 연수에 연간 1,000만 원을 곱하고 미성년 자녀라면 이제 19세가 될 때까지 역시 매 연마다 1,000만 원을 곱해서 이러한 인적공제 합계액과 기초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하고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일괄공제가 굉장히 더 컸죠. 왜냐하면 자녀공제라고 하는 것이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지금 이제 뭐 자녀 공제가 현행 기준으로 일괄 공제보다 더 커지려고 한다면 자녀가 6명이 되면 딱 일괄 공제 금액과 5억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7명 이상은 되어야 이게 자녀 공제가 훨씬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일괄 공제보다 자녀 공제를 더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기존 공제가 자녀 6명 이상 네. 네. 이런 6명 이상
일때만 효과가 있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6명 이상일 때부터 그쵸, 그때부터 기존공제. 이제 판단을 해볼 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정이 존재했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존재를 했던 이유는 딱히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자녀공제가 맨 처음에 이제 법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 1982년도 네. 연말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녀 한 명당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물론 자녀 공제 이외에 뭐 장애인 공제나 연로자 공제는 그 60년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인당 이제 공제 금액이 현실에 맞게 좀 더 개정이 되고 상향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일괄 공제 의혹보다는 이제 크게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안에 좀 크게 개정이 되면서 상향폭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자녀 공제라는 관점에서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부의 이전이라는 책의 저자답게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이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지,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많이 주고 계신데 일단 큰 틀에서 이런 조세 정책의 어떤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네. 절세의 어떤 관점에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최근에 아까 기대 수명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또 의학도 발달하고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보다는 증여세를 또 손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번에는 증여세는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좀 주로 터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또 많이 갖고 계신데 어떤 생각을 혹시 계십니까? 실제로도 일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네. 실무에서 들어보면 뭐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의 재산을 증여를 할 것인가 살아생전에 아니면 사후에 상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이고 가족 내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 결론 도출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재산가가 아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상속을 생각하기보다는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좀 더 많았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번 증여세 문제는 왜 증여세에 대한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도 실제로 개정안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그 기재부 세제실장님께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 이 증여세 부분도 건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번에 상속세에 대한 자녀 공제가 워낙 또 10배 정도 공제 폭이 크게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그 정도에 준하는 이제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걱정스러운 이 세수 일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증여세 부분에서도 이런 증여재산 공제나 기초의 뭐 보완적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더 마련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나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상속세가 좀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안상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위주로 좀 당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자녀 공제가 자체가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은 과연 얼마나 상속세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존에 비해서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질까라고 그렇죠. 많이 좀 물어보십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실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람이 18,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중에 이 국세 이 통계 자료 국세 통계 포털을 보면 그거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상속세를 신고와 납부한 사람의 과세 표준 구간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8,000명 중에 과세 표준 1억까지 신고를 한 사람이 대략 전체 인구 중에 17% 그리고 과세 표준 3%까지가 누적으로 했을 때 예. 41% 네. 그리고 과표 5억까지가 누적으로 했을 때 55%고 과표 10억까지가 역시 누적으로 하면 75%입니다. 네. 그러니까 18,000명 중에 이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 아주 수십억 원대의 자산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과표 10억 원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는 컨디션이다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일괄 공제 5억만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하고
자녀 한 명당 5억 원이니까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보다 7억 원 정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과세표준 5억까지는 이 7억이라는 공제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세금이 없어질 것이고 과표 10억까지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7억을 초과한 나머지 3억에 대해서도 뭐 여타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난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과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이 넘는 분이 이 상속세에서 좀 자유로워진다. 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좀 살펴보면 그럼 각 가정마다 이 자녀 수라고 하는 것이 다를 건데 자녀 수에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특정 연령층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의 이 사망자 수가 전체의 91% 정도 차지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령층에서 사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70세 이상을 비중을 따지면 그게 한 78%, 80세 이상이 55%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돌아가시는 비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고령층에 지금 우리나라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에 가까운 부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다음에 자녀 수도 많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을 보면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합계 출산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70년대 초반이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73년도 합계 출산율이 대략 4.5명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리고 83년도가 딱 2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나누기 2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하게 되면 대략 지금 현재 나이가 70대, 80대 이상인 분들은 그 당시에 자녀 출생한 것이 각 가정당 한 3.2명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 실제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들은 자녀 수가 2명은 무조건 넘으시고요. 네. 그리고 3명 내지는 5명 사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명이라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제 자산도 많고 자녀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에 따르면 혜택은 좀 많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개정안도 들여다 보시고 또 그게 실제 어떻게 입법이 될지 좀 들여다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드는 몇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요. 이 과세 표준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 표준은 언제쯤 최초에 정해지고 언제까지 변화가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것이 지난 1990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기간 동안에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반면에 세율 자체는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1원당 차지하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걸 이제 과거 뭐 사실 논의가 이번에 처음 된 건 아닙니다. 신문 기사를 살펴보시면 1990년도에도 같은 논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개정안이 그나마 나온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상속세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좀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제도가 마련된 것 자체가 이제 소위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제공이 됐을 텐데 근데 이 수십 년 동안 과세 표준이나 과세율이 변화가 없었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고 저희가 통상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부자였지만 지금 1억짜리 집도 찾기가 어렵겠지만 네. 그 부자가 더 이상 아닌데 그 과세 표준이나 과세율이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상식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네. 기재부 보도자료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이 1997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이 2배가량 증가를 했고 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외 지역은 2.2배, 수도권은 2.8배라고 배경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주택은 사실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5배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10배 가까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두고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좀 나왔던 것 같고 방금까지는 이제 제가 고령층 위주로 이 자녀 공제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고령층은 알겠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알겠고 어쨌든 세금이라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세대들한테만 어쨌든 어떤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세대를 아울러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젊은 세대인 2030 세대한테는 또 어떤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까? 그걸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인 좀 정책이 일환인 것 같습니다. 네.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단순히가 어떤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지급하는 그런 직접 보조 수단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긴 암묵으로 좀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다 보니까 2030 세대들한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예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나이가 젊은 2030 세대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에 이런 상속을 받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너가 또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녀들한테 넘길 건데 그때 발생하는 미래 세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니?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뭐 자녀 한 명당 공제액이 뭐 50% 최고 세율을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이 대략 한 뭐 2억 5천 정도 나오겠죠. 네. 자녀가 2명이면 5억 정도 될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녀 양육하는 비용을 쓰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좀 암묵적인 메시지. 그렇죠.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자녀를 좀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사후를 좀 계획을 해서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중이 될 것인가 그것은 또 이제 물음표가 될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또 숨은 내포가 이런 좀 함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2030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자녀한테 물려줄 그런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되지?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상속세 개정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이 자녀 공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네. 또 이제 악용하는 부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악용할 수 있죠? 자녀 공제가 일단은 자녀가 있으면은 네.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냥 혼자 살고 있다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사실 뭐 셀프메이드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 그다음 법정 상속 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민법상. 네. 혹은 이제 내 사망일까지 관계에 따라서 내 조카와 같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 조카한테도 내가 상속할 의향이 있다라고 모 금융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조카는 건데 내가 예뻐서 주는 거지 내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국가에 낼 세금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뭐 사망 직전에 바로 입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입양에 대한 그런 아주 좀 무분별한 행태가 나중에는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보완책이 또 마련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악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무분별한 입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년 기업이나 장수 기업이라고 해서 본인의 혈족이 없거나 혈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가업을 물려받을 그런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외부 이제 그 자녀분들 젊은 사람을 특별 입양 비슷하게 해서 양자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가업을 물려받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이제 논의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입양 제도나 이 자녀 공제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녀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상 이 경위와는 다르게 실질과는 다르게 좀 입양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들고 그리고 자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분배되는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뭐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원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녀 3명이기 때문에 자녀 공제가 총 합산을 하게 되면 15억, 기초공제 2억이니까 총 17억 원 정도 공제를 더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자녀분들 입장에서 굳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한테 다시 상속이 갔다가 그게 다시 나한테 오는 과정에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나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바로 받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머님 이참에 세금 부담도 많이 줄었으니 차라리 저한테 주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 공제가 올라감으로써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공제 부분을 왜 또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냐.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는데 상속을 했을 때는 왜 그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이 발생을 하느냐.
이혼은 세금이 없고 사별은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변별적인 어느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번 자녀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메인이긴 합니다만 그 외적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세부담에 대한 공제 규모를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저도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었는데 그 입양과 관련된 네. 그 입양을 이제 상업적으로 적용할 때 제목은 생각이 잠깐 안 납니다만 정말 입양을 악용하는 행태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이제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출산 장려금을 또 어떤 시군구에서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 시군구에서 출산 장려금을 받아서 바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되니까 네. 뭐 거주 기간을 얼마로 한정한다든가 하는 네. 보완책을 마련하듯이 네. 역시 뭐 입양을 해서 뭐 상속세를 좀 뭐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뭐 입양 기간이 뭐 언제로부터 얼마 기간이 돼야 된다든가 네. 그럼 뭔가 또 제도적 보완책이 추후에 마련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림도 그려지네요. 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조세 정책으로 본 우리의 미래상 이런 것도 좀 그림 그릴 수 있고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개정안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공제액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상속세 신고를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분들도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율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네. 통과된다면. 그래서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반드시 연말까지 이게 국회에 통과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네. 국회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어쨌든 개정안보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돼 가지고 어떤 법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나의 재산 상태 혹은 우리 가족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좀 더 큰 틀에서 재산 이동은 변화는 좀 시키지 마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속세 신고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 좀 두 가지를 좀 네. 전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속 공제액이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예.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재산가액이 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7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재산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제 금액보다는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세법에서 보는 재산가액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뭐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금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망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 혹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외자에게 대표적으로는 뭐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또 증여를 한 금액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긴 하지만 네.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일 현재 가액에 합산이 되죠.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역시 사망일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사망보험금이라든가 혹은 내가 근로를 재직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런 보험금하고 퇴직금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수억의 금액이 또 크게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기간의 누적에 대해서 쌓인 금액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합산이 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은 8억이었는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판단한 금액은 그거 20억이야라고 한다면 공제금액 5억보다 오히려 초과하는 납부금액 과세표준 5억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신고기한을 내가 놓치고 무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내가 덜 낸 본세만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신고가산세 20%까지 같이 이제 부과돼서 세부담이 또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명확하게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지 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그거라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분께서 항상 처음에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이지만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출발하는 이 출발선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뭐 단기간 내에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뭐 수용이 된다거나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내가 공제 금액이 15억 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걸 기준 시가 10억 원을 신고할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좀 올려놓는다면 13억 정도를 올려놓는다면 나중에 먼 미래에 이걸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대략 한 1.5배 정도 더 크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게 공제범액 이내라고 한다면은 또 다행이긴 하지만은 공제범액을 초과해서 감정가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속세가 지금 당장은 얼마가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대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는 부동산이 뭐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이제 우리 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비교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잘 팔리는 단지는 거래가 많고 거래가 없는 단지는 이제 평가 기간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잘 갖고 나가야 되는 이제 화분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서 내가 얼만큼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도 지금 당장 상속세를 준비할 때 함께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냥 상속세 뭐 굳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면 어쩌면 진짜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소급 감정이 지금 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 당시에 신고 납부한 감정 가액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내가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갈증을 위해서 한 모금 마신다든가 화분에 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뭐 청소하는 데 물을 좀 뿌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잘 슬기롭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유도 너무 적절하고 지금 목이 안 마르지만 뭐 조금 있으면 목 마를 수 있으니까 미리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독단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0%를 추가 과세를 받으면 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고 두 가지 포인트죠. 미신고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라는 부분까지.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문가분들과 좀 상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세무사님과 상담받고 싶어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고정 댓글에 좀 그 내용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홍보를 요청하신 게 아니라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현금이면 간단한데 현금 말고 나머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 뭐 아까 감정평가 얘기도 하셨지만 그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일단은 상속세든 증여세든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재산 가액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조금 다양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든 아니면 부동산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부동산이나 아니면 내가 수익 목적으로 비거주용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형태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상속받는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가 기준이 상속일 전후 6개월입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이 평가 기간 내에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한 시가를 좀 쓸 수 있는 땡겨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가격 선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상속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가 마침 처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속을 받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처분한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처분 가액이 우선 시가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감정 가액
감정평가 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때 감정가액을 산정할 때 주의를 하실 것은 이 가격 산정 기준일과 이 감정평가 시점이 모두 이 평가 기준일 6개월 이내 들어와야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한참 뒤에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급 감정 우려도 있고 또 이런 감정가액 요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한다면 평가 기간 내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외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국가의 땅이 수용돼 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경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감정평가사분들의 정확한 감정가액을 통해서 경매가액도 선정이 되고 보상가액도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이제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시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또 시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매매 사례 가액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그리고 전용 면적의 5% 미만 차이가 나고 공동주택 가격이 역시 5% 미만 차이가 나는 비교대상군이 있다면 그 비교대상군의 처분 가액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가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 시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이지 이게 절대 이제 후순위가 역순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이제 재산의 범위에 이제 현금도 있겠지만 금융자산들, 이제 네. 주식이나 펀드 같은 네. 그런 어떤 금융자산도 있겠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도 또 있겠고 거기에 나아가서 아까 살짝 거론해주신 뭐 퇴직금이라든가 네. 보험금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 사후에 정산되는 보험금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외에도 좀 고민될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령화가 전개되고 함에 따라서 또 이 상속 증여에 대한 고민도 더 커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나타나는 특징들, 트렌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인으로 좀 증여나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절세 기법으로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절세를 위한 어떤 새로 나타나는 트렌드들이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인을 양도하거나 네. 이제 코인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어쨌든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코인이나 이런 거를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 시점을 지금도 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코인에 대한 무상 이전은 지금 당장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아는 바는 아니나 네. 국세청에서 코인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동산을 추적하는 것처럼 수면으로 드러난 그런 형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성 또는 이제 개별성, 특정성, 이제 암묵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과세하는 거는 좀 힘든 사항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은 점점 더 이제 국세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 다른 공공부처 대비 매 연마다 이 기술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제 이 소관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점점 이제 정보가 과세 데이터가 확충이 되고 그 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세밀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미국의 상속세를 비교를 많이 하시죠. 미국에도 엄연히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헤리턴스 텍스라고 하죠. 예.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상속세라고 하는 조세 제도가 있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초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마침 이제 국내에 아주 예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뭐 강남에 아파트 2개 있으셨다가 돌아가시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분들은 아주 예전에 미국에서 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이 생활 마인드에서 아주 충만하신 분들인데 상속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한국말도 서투신데 우리나라 상속세를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 대한 상속세하고 우리나라 상속세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미국은
뭐 일평생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뭐 하나 기준으로 17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있다면 2배인 뭐 340억까지 세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이 부의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좀 사용과 동향이 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을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물려주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좀 더 그걸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세금으로 환원을 내서 좀 더 이제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많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나 재산세는 많이 내라. 그렇지만 세금을 한번 내고 축적하는 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걸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이 아주 뭐 어떤 가문들 이름 있는 가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문들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날리는 것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부의 그런 역량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을 보고 좀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에 대한 좀 인식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서양하고 동양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게 이제 또 과세 체계로도 연결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또 정말 좋은 조언 주셨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출연해 주셔서 특히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독자분들께 세법 관련 조언 하나, 꿀팁 하나 남겨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상속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은 갑자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세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눈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거기에 세금이 발생한 것이 어딘가 모아져 있다가 네.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빵 터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도 사망 직전에 내가 부랴부랴 급하게 증여를 한다거나 현금을 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네. 아니고 아주 장기간으로 좀 긴 호흡으로 자녀분들하고 또는 재산을 물려주는 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악목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갖추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부의 이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마지막 조언 주실 때 떠오른 것이 미실현 손실, 미실현 이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을 뿐 손실이 네. 발생하고 있고 혹은 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그게 미실현 손실이 실현되거나 네.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그런 변화인 것처럼 미실현 손실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듯이 상속세나 증여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대응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출연해서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시면 부의 이전이라는 우리 세무사님의 책 추천드리고 또 세무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분은 두 가지 링크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